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지난 60년간 우리 가정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이자 우군으로 있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님이신 곽대희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우리 소장님 연구실에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정말 이렇게 멋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전망 있는 집무실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저뿐 아니라 우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갖가지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적어도 이 전망을 내려다보면서 조금 마음에 위안을 얻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마도 그럴걸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정말 우울한 일이 있으셔도 일단 한강을 좀 내려다보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60년이 됐다라는 아주 정말 뜻깊은 해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계시는 가정법률상담소가 과연 어떠한 곳이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상담소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는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곳이 저희 상담소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뭐 친인척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법률 이전에 어떤 그 화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원할 때 제 상담소를 찾아오시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률구조기관이라는 거죠. 법률구조기관이라는 것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가난하고 무지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못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서비스지요. 네. 왜 헌법에 정해진 인간 본연의 권리가 있잖아요.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그렇죠. 생존권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돈도 없고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저희 상담소가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그런 분들에게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곳 그렇게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법률 서비스를 우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제공받는데 어떤 자격이나 또는 뭐 어떤 재산적인 요건이 따로 있나요? 자격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뭐 1순위가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해서는 정부나 국가에서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삶은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또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라든가 또는 뭐 자녀에 관한 어떤 양육 문제, 양육비, 면접, 교섭 이런 부분들 또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아니 도와드리죠. 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그러면 곽대희 소장님께서 어떻게 정말 한 인생을 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곽 소장님의 인생의 내 인생의 키워드.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미리 예습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키워드는
내 인생의 키워드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이렇게 바꾸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고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꼽아주신 바로 이분은 고 이태영 박사님이시네요. 사실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태영 박사님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특히 여성 법학자로서는 단연 압도적이신 분이셨죠. 우리 곽 소장님께서 이 이태영 박사님을 내 인생의 핵심적인 인물로 꼽아주신 그 이유 또한 너무나 궁금하고 또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태영 선생님이 법과대학 학장님이셨어요. 아, 그런 그래서 이제 인연이셨군요. 그때부터 선생님의 모든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랬고 이제 그 이전부터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막연하게나마 글쎄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 어린 생각에 뭔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참 보람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고 나중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계셨고 또 대학 4년을 쭉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 뭐랄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생님 눈에 아마 뜨이게 됐죠. 뜨이게 되었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영광이셨던 네, 그런 뜨이게 기분이었을 되었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사실은 그 뭐 방송국에 잠시 있었는데 방송국에 네. 아까 법학과를 들어가셨고 그때 사실은 법학과는 우리 소장님의 연배를 제가 가늠해 본다면 그렇게 사실상 아직까지 많은 여성분들이 대학 진학도 많이 없었을 거고 특히나 법학이라는 학문을 준비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네. 법학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 근무를 하셨군요. 조금 색다른 이력이신데요.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 네. 또 뭐 아마도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이제 시험을 보라 네네. 그래서 고시를 보라 했지만 제 생각은 이제 그보다는 언론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에 그러셨구나. 이제 선생님이 무슨 다른 일로 방송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우연히 마주치신 네, 건가요? 내가 여기 네. 왜 있는가.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 상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을 때예요. 그때 이제 나한테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뭐 어떤 말도 않고 상담소로 오게 됐죠.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늘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처럼 사는 건 참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때 선생님을 따라서 일로 오게 된 것이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수십 년을 보내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보실 때 73년도에 아까 우리 이태영 박사님의 조언 또는 제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원으로의 일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73년도 올 달에 들어와서 네. 상담위원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네. 처음에 상담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가정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데 그때는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뭐랄까 제가 좀 사람이 덜 되었던지 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의논하고 저럴까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그 내담자들을 하루하루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1년,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그 내가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나한테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상담소에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아마 죽어서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늘 귀에 생생하고 또 무엇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은 이제 그 시절엔 저희가 이 상담소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선생님 제자들이 여기 와서 네. 이제 일을 했죠. 네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정말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요즘 말로 자원봉사였지요. 뭐 직업적 재능 기부를 그렇게 말할 수 충시적으로 있겠죠. 하신 재능 거네요. 기부로.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교통비라도 줄 때도 있었고 못 줄 때도 있었고. 네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오히려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면서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은 지금 수업료도 안 내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는 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제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그 젊은 날을 여기에 다 보낼 수 있었던 네.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더 이상 이런 보람 있는 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73년도에 상담위원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2016년도까지니까 43년인가요, 네, 선생님? 제 젊은 날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말이지. 잠깐의 언론사, 지금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잠시 인생의 외도를 잠시 겹친 이후에 정말 43년간 가정법률 상담소와 함께 하셨던 우리 소장님 그랬습니다. 인생.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가정법률을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와 함께해서 인생을 좀 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 그렇죠. 네, 우리 소장님의 그때 그 시절이라는 코너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수많은 정말 뭐 수만 건, 심지어 수십만 건이나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 많은 상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까지도 기억에 남거나 또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상담건이 있다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사실 그 카운슬러로서의 덕목을 120%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좀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둥그러지기도 하고 묻어내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전 좀 뾰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어서 이제 오시는 그 내담자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대신에 또 이것은 그 상담과 이론에 대한 책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 맞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네네. 이게 이제 내담자들과 상담자와의 관계인데 저는 그게 아주 좀 엄격하게 좀 해가지고 사실은 내담자들이 그렇게 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어쩔 때는 20건, 30건을 계속 내담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제가 혹 다른 사람이 20분 들어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다면 저는 한 10분쯤 들으면 의중을 파악하게 되는 저 나름대로의 무슨 장점이랄까? 아니면 뭐 저의 약간 어떤 탤런트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를 금방 아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를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물론 뭐 따뜻하게 얘기를 해서 보내지만 그러지 않고도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해답을 주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말대로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부부가 함께 찾아오셔서 그러니까는 이제 부부 조정을 한 거죠. 제가 찾아오셔서 상담소에 뭐 회원도 가입하시고 상담소에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상담소에 도움을 주어서 그랬다기보다도 그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내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겨서 건강한 흔들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인상 깊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2, 30건을 보람과. 하루에 하다 보면 제가 소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정말 수십만 건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네. 그렇게 제가 좀 냉정하게 대했고 네. 좀 이렇게 야단쳤다면 어폐가 있지만 좀 하여튼 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재결합을 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실은 가정법률 상담소,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가정법률이라는 것은 헤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어붙이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역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양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그렇죠. 전문가적인 네. 입장에서 짚어주시는 거, 네, 그런 저는 역할에서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가족법 개정 운동 때도 참 이렇게 좀 억울한 점도 있었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저희 상담소가 무슨 가정을 파괴한다거나 또는 뭐 잘 사는 부부를 어떻게 해체시키고 뭐 이혼시킨다거나 얼핏 상담소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지요. 계셔서 정말 참 안타깝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도 우리의 상담소 성격도 그랬지만 건강한 가정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또는 남녀 또는 아들, 딸 또는 부모가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적이죠. 네네.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남성의 지배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여성들의 권익 신장만을 위한다라고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현저하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 했고 분명히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법도 개정이 되고 또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하고 사회의 그 제도나 관습이나 법도 어느 정도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또 남성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특히 90년대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남성들이 또 억울한 고통을 일을 받는- 당하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남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아직은 좀 아직은 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권익 신장 그러면 여성이라는 그것이 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죠. 네. 하지만 저희 상담소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남성도 여성도 서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다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살았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거지. 겉으로는 뭐 다 조용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어느 한쪽이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난 정말 너무 억울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평등한 남녀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 상담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죠. 우리 법이 사람들의 특히 또 신장된 그 인권에 대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퇴행적인 법들이 물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참 많은 법 중에 하나가 그 동성동본의 네, 혼인을 그렇죠. 금지하는 법. 네. 또 하나는 이제 호주제. 호주제. 사실은 이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드라마의 나왔죠. 소재가 될 정도로 네. 물론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동성동본 혼인의 금지의 무슨 대상이 되는 건 아니어도 모든 법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소수의 인권자의 억울함도 보듬어야 그렇죠. 되는 게 법이겠죠. 네. 그렇게 볼 때는 참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된 이 법의 폐지에 앞장서셨던 것이나 또한 우리 이제는 정말 예전에 소위 호적 등본으로 네, 대표되는 그렇죠. 그 호주 제도로서의 네. 그 제도, 이 제도가 이제는 정말 벌써 없어진 지 얼마나 10년 이상이 된 걸 보면 그런데 가장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발전을 가져왔었던 이 한가운데 중심에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었죠. 네. 이 호주제 폐지 이때 당시의 분위기와 그때 당시 네. 얽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성동본이나 호주제 모두가 다 같이 원칙적인 순서를 밟지 못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데 하도 국회에서 안 해주니까 십수년을 저희가 냈다가 또 폐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신청을 냈고 네. 그게 이제 동성동본은 좀 그 앞서 76년도에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호주제는 2005년도 2월 달인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국회에서 이제 동성동본의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809조 1항을 우리는 폐지하자. 거의 뭐 전역은 의미가 없는 조항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근친혼 금지로 이제 바꾸었고 네네. 그거를 그래서 그걸 사문화시키지 못하고 쭉 계속되다가 2005년 이제 그 호주제 폐지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이후에 국회에서 호주제는 드디어 폐지가 됐죠. 조문 하나를 가지고 한 50년 이상이 걸린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또 정말 집요하지만 참 치열하게 노력을 싸웠던 했습니다. 흔적이 특히 있죠.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태영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정말 머리가 이끗이끗하신 분이었을 때 어찌나 그냥 막 온갖 비난과 폭언과 뭐 전화 협박 공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저도 물론 뭐 집이 어디냐 뭐 주소 말해라 뭐 이런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아주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대성 통곡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네. 대성 통곡을 했다는 말을 듣고 참 왜 나름대로 가슴이 아팠어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그 생각에는 네. 그분들의 이념 속에는 이 호주제라는 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조문이었어요. 일륜지 기본이자 그렇죠. 근데 이런 그게 만일에 식으로요. 무너지면 곧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우리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네. 그러고 통곡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또 그분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누구나 다 자기한테 익숙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왔을 때 그 불안감과 그런 걱정, 근심 충분히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이제 그분들이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해체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네. 나중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강의 다닐 때마다 얘기했죠.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우리나라 가족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호주제는 다만 상징적인 것일 뿐이었다.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지금 젊은 20, 30대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한국의 가정은 저희 상담소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더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얼마나 심합니까? 가족이 해체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제가 바뀌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 무슨 노력을 했냐면 그 호주제의 그 어떤 남녀 차별, 부부 차별의 그런 어떤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였을 테니까요. 네. 그것을 이제 동성동본과 호주제가 바로 그런 혈연 관계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백지가 됐어요. 네. 이 위에서 호주제나 동성동본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들, 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제 개정, 폐지 또는 21세기에 맞게 신설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했죠.
예, 제가 우리 소장님을 뵈러 오기 전에 이제 먼저 사전에 잠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꼭 나는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의논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비혼모라는 주제를 꺼내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 비혼모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신 특별한 이유나 또는 이 비혼모가 과연 어떤 것인데 그런 관심을 받게 되셔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쉽게 말하면 미혼모예요. 그런데 비혼모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단어를 바꾼 것은 좀 더 넓게? 미혼모는 네.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음.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비혼모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혼인을 안 하는 안 하고 것. 싶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이는 가질 수 있다. 아이는 또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 이게 정서가 혼자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그 생각이 사회적인, 바뀌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혼모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6.25 이후에 미망인,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혼자 사는 여성을 미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뭐겠습니까? 미처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권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이제 미혼모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미혼모로 하면 안 된다. 비혼모로 해야 된다. 해서 비혼모들이 과거, 그러니까 언제부터일까요? 한 9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많이 막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 생각도 있어지고 그리고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숫자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늘어났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들이 결혼 안 해요. 남성들도 물론 그렇지만 왜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내 아이를-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구조적인 사회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것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 결국은 여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혼은 안 하고 그러나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비혼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회가 나라가 정서나 문화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 이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우세하고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변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이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물론 주관적으로는 난 저런 삶을 안 살아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 낳아 기르면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쭉 관습이나 제도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나 아이 낳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쪽만 정상적이고 혼자 아이 낳고 사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을 과거에는 그것이 겉으로 수면 위로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분들을 방향이 소외시키면 안 맞던 되는 건가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분들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네. 사실은 비혼모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가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부양청구권.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혼자 살면 네. 그거에 대한 그 상대 남자의 네. 경우에 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직장 다니다가도 그만둬야 돼. 또 한 번 들어앉아서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나면 다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자식을 감싸 안아야 되지만 감싸 안기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감싸 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국가가 또는 정부가 그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영국, 미국 등 이미 오래전부터 네. 이 비혼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딱 아이, 그 여성이 낳은 아이만 그것도 이쪽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을 때 양육비 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능력이 없으면 그나마 양육비도 없어. 그러면 이 여성 혼자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런 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 자원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 아이들을 다 제대로 잘 길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바라는 것은 비혼모와 관련해서 우선 부양 청구권도 인정해 줘야 되지만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낳을 때까지 한 1년 또는 뭐 아이 낳고 한 1년 네. 이렇게 좀 어느 뭐 이렇게 시설을 잘 지어주고 보살펴주고 네네. 아이를 낳고 나오면 뭔가 그들에게 그 직장을 좀 이렇게 보존해주고 알선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죠.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할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갈 줄 알지만 네네. 그래도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여성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모의 문제를 우리가 꼭 부양 청구권만이라도 법에 집어넣고 싶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오히려 더 10여 년 전부터 아주 그냥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일인데 네네. 이 배우자 중 한 일방이 사망했을 때 네. 생존 배우자가 그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 중에 절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저희의 고유의 생각이에요. 재산, 자신의 원래 재산인 그 것을 재산을 일군데에 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편의상 네. 또는 정서상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사람 이름으로 해줬는데 사실은 그건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을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일단 그 중에 절반은 생존 배우자의 것으로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네. 이제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상속분으로 하자. 네네. 그게 이제 원래 우리의 이제 상속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었어요. 예. 사실 상속법은 지금 많이 고쳐졌고 얼핏 보면 완벽하게 고쳐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7대 국회 때 정식으로 이제 법안으로 냈는데 그만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여론을 들어봤을 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배우자에게. 그리고 특히 남성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성이 혼자 살다 재혼하면 어쩌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걱정도 우려 아닌 정말 걱정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네. 늘 마음속엔 생각하고 있었죠. 법안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그러니까 13년 말인가 2014년 초에 제 기억으로 법무부에서 네.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정말 참 굉장한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제 느낌에는 내놨어요. 선취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신문에서 도하의 각 모든 일간지에서 대서특필 했어요. 우리가 가족법 개정 운동을 한 지 한 50여 년 동안 모든 신문에서 그렇게 일제히 다 찬성의 논조의 기사를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에 이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까지 다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얼마 후에 이게 이제 뒤집어지더라고요.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 기업의 각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나 문제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서 네. 이게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만 이제 법무부 자체에서 아마 다시 그거를 보류를 시킨 것으로 제 기억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선취분에 관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할 때에 말하자면 그 전에 모은 재산을 나눠 갔는데 사망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실 상속이 자녀들한테 가는 것은 특별히 부모를 도와서 그 재산을 일군 자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는 그 노력이 불로소득이죠. 없어요, 거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이 가는데 그 상속분을 전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원래 배우자의 몫으로 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법무부가 이렇게 도로 보류를 시키는 것 굉장히 저희가 실망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보고 네. 또 각 단체에서 했는데 전부 찬성했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배우자 선취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 요소요소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 찬성했어요. 뭐냐면 자식들 다 필요 없다. 생존 배우자에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은 네. 앞으로 이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 이미 우리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찬성을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20대 국회 때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재산을 절반을 줘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률적으로 본다면 함께 그 재산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의 절반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재혼한 지금처럼 뭐 재혼하고 심지어 뭐 세 번째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럼 그런 배우자라고 해서 다 뭐 절반을 떼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일단 원칙이 서고 나면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법무부 안이 자동적으로 조금 보류가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경영권 또는 기업체에서 내가 이 기업을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이 단순히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경영권의 문제가 있어서 일각에서의 많은 보류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기억을 저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일단. 때는요, 예를 들어 뭐 재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서 조항이라든가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고 그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재벌이나 무슨 기업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내 성과 본을 가진 사람에게 이어주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우리는 배우자 그런 선취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법안을 낼 거예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뭐 해서 낼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그 법안이 굉장히 전혀 필요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찬성을 하는 저희가 입장이었어요. 봐도 의외로 할 정도로 다 찬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법 781조에 성과 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호주제 폐지할 때 꼭 이거가 같이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호주제가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미처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파장이 너무 클까 봐. 그 2008년도에 호주제 폐지 이후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 등록부가 시행이 되면서 그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엄마 성과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 문제는 단서 조항으로 그렇게 살짝 들어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꼭 자녀가 출생하면 무조건 아버지로만. 아버지 성과본을 따르고 아버지 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법에서 박느냐 이 말이죠. 네. 제가 아버지의 성과본이 싫고 엄마의 성과본을 따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출생하면 부 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르고 부 또는 모의 가에 입국하게 한다. 그래 놔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나 정서로 본다면 당연히 아버지 성과본을 따르고 아버지 가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정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만 우리는 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해 주자는 거죠. 네. 이것은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그 하위법인 민법에서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건 호주제와 같이 남계 혈통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호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그의 성과본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781조랑도 네.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20대 국회 때 저희가 넣으려고 이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당면한 과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지막 코너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귀여운 코너이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 인생에 큰 의미가 담긴 사진 한 부를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고 또 이 사진에 어떤 의미와 애정을 담고 계신지를 나누어 보는 코너인데요. 소장님께서 준비한 사진을 바로 보니까 바로 이 사진이군요. 73년도에 상담위원으로서 쭉 가정법률 상담소와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가정법률 상담소의 수장으로서의 소장님의 자리에 오르신 사진이네요. 네. 이때 참 여러 가지 단순히 뭐 이거는 뭐 지위의 상승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의미의 참 많은 이 의미와 애정이 담긴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저는 뭐 사실은 제가 소장이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배님들도 계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뭐 제가 그렇게 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적다고는 해도 한 기관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벅찬 일이었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상담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밀려서 이제 중심으로 오게 돼서 결국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걱정과 부담과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 내가 뭐 올라서 그러니까 소장이 된다면 소장이 또 되었으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이태영 선생님께서는 그 6.25 전쟁 이후 폐허의 그 도시 위에 이 기관을 참 어렵게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기관을 세우고 오직 이 기관만을 위해서 사셨고 이제 이 기관을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저는 봤고 이제 나는 그 선생님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은 이 상담소를 더 발전시키고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법률구조 사업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제부터 다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되면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저까지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받아서 제가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나 이후에 앞으로 이 상담소를 이끌어가고 상담소에서 많은 일을 할 직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희생 봉사하면서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든다면 저희 때까지는 선생님을 보고 직접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잘하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걸 쭉 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희생봉사하며 자원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 이후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희생봉사하라, 자원봉사하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시킨다는 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부터 이 기관을 좀 더 크고 융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몸담고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경제적으로도 보상해주고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 법률구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 그리고 이 상담소에서 몸담아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일반 다른 그런 회사처럼 막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운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나는 상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럼 소장님이 되신 이후에 이제 현재 그 목표는 어느 정도로 이루셨다고 스스로 자평하실까요? 그것은 저보다 이제 제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야 또 후임자께서 하실 숙제가 또 있지 그렇죠.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반평생 이상을 함께하신 오늘 우리 곽배희 소장님과의 이 진영의 파워피플 정말 저 또한 너무나 뜻깊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저와의 시간 어떠셨나요? 아주 보람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는 뭐 그런 대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우리 미래의 문제는 그대로 못 이룰까 봐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한번 뱉은 말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한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1956년에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거의 뭐 대한민국 정부와 쭉 함께 해온 정도의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억울한 눈물과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해왔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신 우리 곽배희 소장님과 함께한 저의 시간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혹은 주변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십시오. 저희 상담소가 여러분의 곁에서 늘 아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찾아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상담소를 기억해 주십시오.